안녕하세요. 근대 건축을 통해 본 의정부의 도시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의정부문화원의 상임연구원 서종원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또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까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학자인 제가 근대 건축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랑 의정부에 와서 조사했던 뭐 빼뻘, 어떤 마을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근대 건축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제 올해 맡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제가 건축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건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저희가 이제 의정부 문화원에서 이제 주제로 삼은 게 뭐냐면 작년도에 2021년도에 그 미군 부대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후속 작업으로 오늘은 이제 그 의정부에 어떻게 보면 인문학자들이 관심을 좀 많이 못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핵심은 근대 건축가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의정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뭐, 건축적으로 의정부가 막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정부의 근대 건축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은 좀 약간,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되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도시 발전 과정에서의 근대 건축가들의 어떤 기억을 통해서 한번 그 모습을 추정해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막 뜨겁습니다. 심지어 지역이 뭐 거의 뭐 신문을 비롯해서 뭐 가장 그냥 중요한 하드로 떠오르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뭐냐? 그만큼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의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지역학이라는 단어가 막 여기저기 쓰고 있죠. 심지어 어떤 지역들은 지역학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뭐 학술 세미나도 하고 책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왜 하냐? 결국엔 지역 정체성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은 지역의 정체성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죠. 근데 비단 이제 올해 이제 근대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유도 기존에 봤던 작업들은 주로 뭐 문헌 자료, 아니면 지역의 마을, 아니면 뭐 교통,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어찌됐든 지역의 정체성이 꼭 이런 것만으로 다 모든 게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정체성을 그냥 역사 자료 하나 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현상만 가지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밝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대찌개 맨날 이야기하죠. 의정부는 어떻게 부대찌개만으로 이야기가 되냐고요. 또 하나, 부대찌개 말고도 자료가 많죠. 근데 그 모든 자료를 봤다고 해서 의정부의 정체성이 보여질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원을 뿐만 아니라 좀 지역의 학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료를 찾아보는 것들 좀 달리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유형의 문화 중에 이제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건축이라는 주제를 찾았지만 내년에는 뭐 또 다른 주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의정부의 뭐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관심이 좀 많은 게 의정부의 산입니다. 뭐 첨부산을 비롯해서 모든 산들.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산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엔 건축도 지역의 어떤 수많은 자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료조차도 모르면 그냥 역사문화 자료만 가지고도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건축이라는 주제를 초점을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지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의정부는 사진 찍기가 참 좋아요. 왜 좋냐면 경전철을 타면 돼요. 제가 이건 경전철을 타고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제가 왔다가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같이 타신 분들이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문화원원이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없고, 어찌됐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딱 사진 찍기가 너무 좋은 곳은 경전철이라고 봐요. 맨 앞자리에 타시면 여러분 이런 사진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딘가요? 아, 그렇죠. 홍선로.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 의정부 분들이 앉아 계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에 이 작품, 이거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절대 좋은 카메라 아닙니다. 경전철만 타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누가 나오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JK, 타이거 제이크가 정확하게 중앙역 지날 때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의정부 경전철에 누구, 홍보대사 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또 떠요. 딱 보니까 딱 그 시점에 떠요. 어찌됐든 그 문축들이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의 모습이나 삶도 중요하지만, 왜 의정부에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 이런 건축물들이 있는지를 이제 눈여겨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좀 보자는 거죠. 근데 단독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런 건축물이 왜 이 지역에, 왜 이곳에, 언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솔직히 찾아보기 관심도 없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주제가 의정부가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우리보다 좀 그런 주제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지역들이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1년의 작업들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도 다 아시겠지만 강남 일대에 197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막 강남이 개발되면서 들어선 게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의정부의 여러분들 최초의 아파트는 뭘까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아파트가 의정부에 그 무렵에 만들어졌을까요? 이건 역사 문화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건축사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건축의 흐름에서도 그 건축이 어떤 사조, 어떤 흐름으로 그 시기에 만들어져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지역의 정체성이 그냥 단순히 역사, 문화자료만 가지고도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건축이 왜 중요하냐? 의정부에 있어서의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팽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에 이런 집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의정부가 47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고요? 다 텐트 치고 자요? 그런데 이 흐름이 밀려 인구라는 문제하고 아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시기의 흐름에서 이런 건축물들이 그때 무렵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단독에 사시는 분들 왜 지금 사시는 분 집이 단독이겠냐고요. 그럼 아파트가 1960년대 의정부 사람들이 살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이 도시 발전을 얼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기 의정부의 가장 번화가 지역이 이제 의정부 역 앞에 이제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좀 찍은 그 사진인데, 확실히 이런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게 이제 언제쯤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정부역은 신시가지 개발이라는 사업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의정부에 와서 좀 놀라는 게 하나가, 이 중심지에 다 호원동 일대에 탄약구가 막 주둔하게 된 지역들인데, 이게 막 신시가지 개발이 1980년대에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시청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뭐예요? 그냥 초가집, 벌판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문화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이.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정부의 건축 중에 여러분들 혹시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있어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의정부의 건축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의정부만의 고유한 특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축이라는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올해 만났던 분들은 건축가들이에요. 야, 이 건축가 분들은 제가 만나본 분들이 한 7분 되는데 다 멋있어요. 왜 멋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건축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에 만나면서 특징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문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건축학과가 대학교에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네? 공대에 있어요. 근데 공대에 있는, 우리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 공대 오빠, 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건축도 거기 오빠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건축하는 분들은 공대적인 마인드, 이과적인 마인드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참 어렵죠. 근데 건축가들 만나보시면, 와, 뭐 인문학적인 뿐만 아니라 소양뿐만 아니라 뭐 이런 어떤 고민, 여기에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도시를 직접 조경을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시 발전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인문학자들 같이 그냥 글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막 후구장창 책을 써요. 자, 그러면 책이 어디다 꽂혀놨어요. 그럼 누가 안 보면 안 봐. 근데 건축은 그러지가 않아요. 왜? 어느 때나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택배 아저씨가 와요. 우리 집 어디예요? 막 물어봐. 그럼 어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뭐죠? 큰 건물을, 그렇죠. 여기 선생님. 큰 건물을 이야기하는 만큼 건축은 도시의 상당한 환경,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역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외미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해룡역, 저는 경전철 이야기 좀 들으면 경전철 타고 가다가 예민이들 좀 찍으려고 했는데 찍기가 어려워. 그래서 솔직히 난 경찰차를 막고 싶어. 이게 뭐냐면, 근데 거기는 드론 띄우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그 건물이 커서. 그래서 조만간 저거 건물 있잖아요. 해룡역 높은 건물이, 상가 건물인데 저 뒤쪽으로 가면 되겠더라고. 어제 자세히 보니까 거기 난간이 있던만요. 거기 가서 좀 찍으려고 좀 준비를 하는데, 보시면 왜 거기 예미에 단층 건물들이 보시면 다 막 몰려 있어요. 왜 거기는 손을 못 댈까? 거기다가 그냥 공간 건축물 하나 딱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 거기에 아마 최소한 제가 집만 시해보니까 50가구를 넘는데, 그분들 나가러 가려면 여러분들, 저는 돈이 없잖아요. 저한테 기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거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 들으신 분한테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의정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 전라도 섬에서 출신인데, 의정부에 전통 건축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초가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정부에 전통 건축의 흔적은 그럼 어디에 남았겠어요? 사진, 그렇죠. 사진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크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근대 건축과 전통 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오늘 주제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저는 전통 건축가를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 건축가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아까 앞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런 건물들을 짓는 분들이 근대 건축가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만난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지금 얼굴을 안 밝혀주는데, 이런 건물을 설계하는 분이 근대 건축가죠. 예, 종이에다가 쫙. 근데 전통 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가집을 선상을 할 수 있는데, 전통 건축이라는 건 목수, 즉 대목장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목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옛날에 마을에서 집을 지으면 주로 어떻게 짓냐면 동네 사람들이 흙도 나르고, 그분이 뭐 혼자 설계해서 기둥도 세우고 뭐 초석도 세우는 그런 분을 대목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하고는 달라요. 근대 건축은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재료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시멘트입니다. 근데 유럽은 대리석이나 돌이 많아서 만들어지지만 우리나라는 흙집이 많았는데, 근데 흙집이 그런 시멘트,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라고 주로 하죠.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건축이 이제 근대 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 건축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죠. 근데 근대 건축의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느꼈던 게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근대 건축은
창문이 많아요. 창문. 그러니까 근데 기능이 강화된 거고 전통 건축은 그냥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정부의 전통 건축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은 의정부 근대 건축가들을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그려주신 분들은 2세대예요. 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의정부의 건축가, 근대 건축가들이 1세대가 있습니다. 자, 1세대가 바로 누구냐면 의정부 문화원 원장님의 아버지 윤모모혁 선생님의 1세대 건축가입니다. 자, 1세대 건축가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일제강점기, 우리가 지금 경성, 예를 들면 저기 지금 여러분들 어디냐면 산업대학교 지금 한국 카이스트 지금 서울 뭐죠? 서울 과학기술대학교의 전신이 서울 산업대학교예요. 그 산업대학교 전신이 뭐냐면 바로 공고예요. 직업학교. 그 다음 우리가 서울공고 들어보셨죠? 서울전문학. 그러니까 고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선생님에게 배웠던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직업전문학교.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가 오래된 게 뭐 무슨 공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서울공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무렵에 거기에 건축학과를 배우신 분들이 1세대예요. 아버님? 맞죠? 네, 그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주요 대학 공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일제시대 일본인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1세대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2세대는 누구냐? 바로 1960년대, 70년대 이후 우리가 이제 공대하면 어느 대학이 떠오릅니까? 한양, 그렇죠. 한양공대나 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건축학을 배우신 분들이 2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의정부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의정부 공고에 건축학과가 7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2세대로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의정부 공고를 나오신 건축학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2세대입니다. 물론 이제 세대 차이를 이분들을 1.5세대로 보고 지금 이제 또 다른 세대들, 지금은 공고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학과가 대학교에 5학년입니다. 5년제예요. 5년제. 4년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건축가라고 이제 제가 명칭을 드렸죠? 건축학과는 아무나 건축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자격증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저 박사입니다. 이래봐도. 제 얼굴이 이래도 박사입니다. 자, 그런데 근대 건축가들도 그냥 건축학과를 나왔다고 건축학과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빡세요.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빡세도 나중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력을 갖춘 다음에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우리나라 건축 1급 면허 자격증 시험이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건축부에서 국토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세대 분들은 그 무렵에 일제강점기의 노하우나 경력을 가지고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신 분이 1세대입니다. 다 시험을 일정에 소정했는데 이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떨어지는 것도 엄청.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의정부의 도시의 발전에 기여를 한 분들이 근대 건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런 분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지금 근대 건축가 분들이 설계를 한 의정부나 주변 지역의 모습입니다. 아우, 건축하는 분들은 부러워요. 왜? 인문학자 입장에서 돈이 커요. 그래서 참 우리 인문학하는 사람들보다 단위가 다르니까 모르겠어요. 얼마 버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건축가 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울을 비롯해서 의정부, 대한민국 전체의 근대 건축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설명을 해드렸지만 근대 건축이라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의 이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서양에서부터 들어온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양에 가시면 막 뭐죠? 뭐 바로크니,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만 들어서 잘 모르지만 뭐 그런 뭐 이런 양식들, 뭐 예를 들면 뭐 옥상이 멋지게 펼쳐져 있다든지 막 조명이 화려하고 막 이런 형식들이 이제 대리석 중심. 우리는 흙 중심이었지만 서양은 대리석 중심인데 서양이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에 영향을 주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바로 그 문화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근대 건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근대 건축의 영향력이 언제부터냐? 의정부는 서울에서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갔던 것들이 의정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정부의 근대 건축의 역사는 훨씬 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의정부는 그런데 의정부 주변지요. 양준이, 포천이니, 연천이니 이런 데는 또 의정부보다 더 밀어지는 겁니다. 이 유행이에요. 이 건축은 그 당시에 사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건축의 역사 중에 비정형 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요즘 왜 그러죠, 여러분? AR이나 VR 뭐 이런 컴퓨터 기술이 등장하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심지어 요즘 집을 뭘로 지는 거죠? 3D 프린터 컴퓨터가 막 그다음에 요즘 이 가까운 게 뭐예요? 컨테이너 박스 뭐 컴퓨터가 알아서 잘라가지고 막 그냥 들어서 막 쫙 갖다 주는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냥 비정형이니까 어떤 옛날에는 사각집 이게 건축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무너진 거죠.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을 별 모양으로 짓고 싶어요. 그럼 별 모양으로 지을 수 있는 시기인가? 바로 비정형 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시대가 엄청 많이 바뀌었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은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근대라는 시기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 사진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다 돈가스 먹으실 줄 알잖아요. 어떻게 먹죠, 돈가스?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돈가스를 먹을 때 초창기에 돈가스가 탁 들어왔어. 먹을 줄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저도 실제로 80년대, 서울 와서 90년대 후반인가? 누가 어른이 명동에서 경양시집에서 돈가스를 사준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돈가스 집을 갔어. 어머, 아저씨가 뭔가를 들어, 잘라, 먹어. 먹었어. 저는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야, 이 촌놈아 잘 잡아라 막 이래서 먹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무렵에 서양에서 신기로운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뭐 먹을 줄 몰라서 잡지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어머, 여러분들 먹을 때 이렇게 먹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치 패션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우리 시골에 가면 공통적으로 할머니들이 입고 있는 게 뭐죠? 할머니들 바지. 일할 때. 그렇죠. 저는 이제 조사를 많이 다니면 신기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에 가면, 바닷가 지역에 가면, 3명의 할머니가 바지락을 캐고 있어요. 근데 그 3 할머니 복장, 머리 다 똑같아. 자, 같은 날 가서 파마해. 예, 같이. 2+1이 있는지 난 몰라. 어찌됐든 가. 자, 또 하나. 바지가 다 똑같아, 몸빼로. 근데 어떤 할머니는 센스 있는 할머니는 빨간색. 우리 어머니가 대표적인 분인데, 뭐 파란색, 뭐 이런 차이만 있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엉덩이에 뭐가 있죠? 그렇죠. 달랑달랑 의자가 있습니다. 바지락 할 때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것처럼 이 몸빼가 바로 이 무렵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청바지, 신발, 머리, 뭐 헤어스타일, 뭐 등등등 수많은 게 근대 문화에 들어오는 거죠.